어때요? 포스트 코로나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 포스트 코로나가 뭔지 알죠? 뭔가요? 포스트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다음. 그래서 코로나 다음 이제 세대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대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래를 좀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전사님 좀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최근에 또 코로나가 다시 한국 내에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죠. 여기 무슨 동이지? 신봉동 이쪽에도 그 교회에서 36명 가운데 13명이 감염됐다고 나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교회 내에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꼭 잘 쓰기 바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겨우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또다시 또 난리죠. 지금 코로나 세계 현황을 보니까 벌써 전 세계 확진자가 몇만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656만 명이 넘었어요. 이 상태요. 그리고 사망자도 거의 4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38.8만 명. 엄청나죠? 38만 8천 명이라는 사람이 벌써 코로나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죠. 기도도 하고 있고. 하지만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현실은. 자,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저자이자 또 역사학 교수죠. 그 히브리대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거를 국가가, 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뒤바뀐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음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몇 개 볼 거예요.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엔데믹이라고 말합니다. This virus may become just another endemic virus in our communities, and this virus may never go away. HIV has not gone away, but we've come to terms with the virus, and we have found the therapies, and we've found the prevention methods, and people don't feel as scared as they did before, and we're offering life to people with HIV, long, healthy lives to people with HIV. And I'm not comparing the two diseases, but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we're realistic, and I don't think anyone can predict when or if this disease will disappear. We do have one great hope. If we do find a highly effective vaccine that we can distribute to everyone who needs it in the world, we may have a shot at eliminating this virus. But that vaccine will have to be available. It will have to be highly effective. It will have to be made available to everyone, and we will have to use it. 지금 WHO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이게 그냥 어느 동네 아저씨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의 건강본부에서 WHO라는 공식 기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 고질적으로 거의 영원히 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미래학자 최윤식이라는 박사예요. 최윤식 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전염병이 3번씩 유행하는 게 정상이래요. 코로나 지금 이게 처음 터진 거죠. 그러니까 2차, 3차 웨이브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2차와 3차에는 2패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적지 않대요. 항상 그 데이터가 말하는데 1차는 항상 제일 적고 2차와 3차에서 더 큰 쓰나미가 온다고 합니다. 2차, 3차 웨이브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벌어진 이 전염병에 대처해야 되고 이 코로나, 이 마스크가 우리와 항상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나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뉴노멀 들어봤죠? 요즘 많이 말해요. 여기저기에서 뉴노멀이다. 뉴노멀 뭐죠? 노멀은 일상이에요. 일상이란 말이죠. 노멀 라이프. 네. 코로나 이후에 옛날의 일상은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그 옛 일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점점 컨택트하기 위해 언컨택트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컨택트는 사람과 접촉을 하기 위한 거예요. 같이 만나기 위해 언컨택트, 비대면을 이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뭐 온라인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긴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내가 확진자 되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두려워서 점점 더 온라인으로 만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만남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죠. 화상회의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집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게 돼서 뭐 홈트 이런 게 유행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비대면 회의 이 위에는 양복 입었는데 밑에는 막 그냥 속옷 입고 있고 추린 입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전통적인 회사 생활 바뀌고요. 학교 수업도 바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학교도 안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와 좋다 아니요. 이게 재앙처럼 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직시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교육을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 부족한 수면을 채웠죠.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는 좀 자는 시간 그리고 학원 가가지고 사교육 받으면서 학원 선생님이 스파르타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점점 더 지금도 온라인 수업이 많았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학교 수업마저도 대학교 수업마저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위기에 처해 있죠. 이제 많은 사람이 일타 강사라든지 스타 교수님의 자리에 밀려서 많이 잘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한 명의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100명의 선생님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재판도 이제 영상으로 하는 시대가 돼요. 판사 다 화면으로 나오죠. 이런 시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혼밥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친숙한 거 게임, 넷플릭스, 트위치, 유튜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고 집에만 계속 처박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언컨택트 즉 비대면이 가능한 온라인으로 계속 접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 창구를 통해서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넷플릭스와 같은 영화 그리고 드라마 같은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이 산업이 엄청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일부러 화질을 떨어뜨린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게 데이터 그런 뭐라 그러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일부러 화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지금 가입하고 접속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여행도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유여행은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금 제주도 외에는 해외여행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말로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돈 많아서 전세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닌 이상 이게 너무 힘들어졌죠. 다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3, 4, 3 이렇게 돼 있는 좌석들을 한 명씩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사는 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비행기를 계속 줄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도 이제 너무 힘들어졌어요. 국내 여행 다니죠. 그래서 막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요. 뉴노멀.
그것은 우리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예외가 아니죠.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거나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게 되었어요. 수련회 역시, 이 수련회 역시도 지금 우리 GLB 지난번에도 못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죠. 앞으로는 계속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게임,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에 중독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송두리째 뿌리 뽑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건강이 최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뭘까요?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덮쳐오고 있어요. 마치 25톤 덤프 트럭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들어봤나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IoT, 요즘 IoT 누리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AI,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쳐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폭발적으로 앞당길 촉매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거. 최근 최초의 민간 우주 로켓을 발사했고 또 그 정거장에 도킹 성공했잖아요. 그 스페이스 X라고 들어봤어요? 그거 봤을 거예요. 그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테슬라의 대표이기도 해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네. 그냥 봅시다. 자막 있으니까. AI가 핵 무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왜 AI를 규제하지 않느냐? 알리바바 마윈 회장과 또 토론 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AI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AI가 훨씬 더 똑똑해서 결국 우리는 AI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침팬지가 인류를 바라보는 것과 같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AI 개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AI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스티븐 호킹 아직 그냥 꺼 두셔도 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사망 직전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나오는 순간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죽기 직전 유언처럼 한 말이에요. 이게 AI가 인류의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발명이 되면은 나오는 순간 인류는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이토록 AI를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 다음 영상 한번 시청해볼까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3대1로 이긴 게 벌써 3년 전인데요. 그렇게 이세돌을 이긴 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전 세계 60명의 최고수들과 바둑을 두면서 알파고는 계속해서 더 똑똑해졌죠. 결론은 60명을 몽땅 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알파고가 세계의 챔피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알파고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이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어떻게 이세돌을 이길 수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죠.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바둑을 둘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양의 바둑 정보를 입력해야 했었습니다. 세계 아마추어 기사부터 프로 기사들까지 최대한 많은 비디오와 온라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바둑 기사가 탄생되었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사람과 실제 현실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알파고로 돌아가 볼까요? 구글의 딥마인드에선 전 세계를 제패한 챔피언 알파고를 창고에 넣어놓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공지능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알파고 제로라고 붙였는데 제가 여기서 왜 아기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인공지능은 바둑에 정말 단순한 기본 규칙만 입력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둑 두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창고로 들어간 알파고에서 아무 정보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컴퓨터에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태어난 이 아기 알파고 제로한테 시킨 것은 그냥 혼자 바둑을 두면서 독학으로 바둑을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야, 너한테 한 40일간 여유를 줄 테니 혼자 바둑이나 두면서 시간을 보내렴. 그리고 나선 3일 후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 아세요? 단 3일 만에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25,000년 동안 사람이 두던 바둑을 세상에 전혀 접해보지도 못했던 알파고 제로는 자기 스스로 단 3일 만에 이세돌 9단을 100대 0으로 이길 만큼 실력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하루가 지나자 전 세계 60명의 최고수를 모두 물리쳐던 알파고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은요? 계속 좋아졌겠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이 큰 기기실에 가득 찬 슈퍼컴퓨터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단지 한 개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이 지난 25,000여 년간 인간이 쌓아온 바둑을 단 3일 만에 정복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무시무시한 인공지능 알파고 제로를 만들 때 설치한 알고리즘이 바둑 전문용어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다른 분야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또 다음 영상을 많이 시청할 거예요. 이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모드 NOA예요. 아직 고속도로에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잠시 후 오른쪽 판교 방향입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 지금 카메라 들고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커브도 너무 스무스하죠? 알아서 깜빡이 넣고 차선 변경하고 커브도 무난하고 아주 괜찮은 수준으로 자율주행 모드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왼쪽 판교 아주 방향입니다.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미 상용화가 된 거예요.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AI 아까 그 알파고 제로처럼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용자의 학습을 그 모든 드라이빙 모드를 다 학습해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진 않아도 앞으로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에선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이미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전 세계 택시가 무인 자율주행 택시로 운영될 것이다.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강남에 있는 치킨집.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닭 토막을 반죽해 튀김가루까지 묻혀 건넵니다. 다른 로봇은 바구니를 건네받아 기름에 튀깁니다. 저희 170도거든요. 진짜 중량이 많을 때는
가구들이 막 날려요. 그러면은 그것도 티가 지잖아요. 가구들도 그럼 막 폭탄처럼 막 튀거든요. 근데 이게 막 눈에 띌 때도 있고 그리고 한동안은 막 저도 그 로봇을 쓰지 않을 때는 팔에 막 부드러기로 나오고 같은 양념과 조리법으로 종업원과 로봇이 각각 만든 치킨. 겉보기에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똑같은데요? 양념도 똑같은 거 같고 바삭하고도 똑같고 로봇이 만들어 맛은 일정하고 인건비는 적게 듭니다. 사람의 손이 덜 갔다는 이유로 코로나 사태 이후 오히려 인기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오늘 로봇이 튀기는 거 맞냐? 그분은 실제로 외식을 좀 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코로나19를 되게 경계하시면서 저 로봇이 오늘 튀기면은 시켜 먹겠다. 아니면 시켜 먹지 않겠다.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또 이제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카페도 보세요. 대전에 있는 카페입니다. 종업원 대전에 대신 터치 있는 스크린 거예요, 이게 기계에서 지금? 좌석을 먼저 지정한 뒤 원하는 음료를 골라 결제합니다. 주방에선 바리스타가 아니라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컵을 들고 커피와 얼음, 각종 시럽을 넣어 음료 2잔을 완성합니다. 이번엔 서빙 로봇이 등장합니다. 완성된 음료를 넘겨받아 주문할 때 지정한 좌석 앞까지 정확하게 배달합니다. 자, 그리고 음식점입니다. 보세요. 중국 텐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그냥 보기에 여러 식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업원과 메뉴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님은 식탁에 앉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사진을 보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모바일 결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 즉시 주방에 있는 로봇이 요리를 시작합니다. 조리 로봇은 미리 입력된 유명 요리사의 레시피에 따라 40여 가지의 요리를 척척 해냅니다. 烹饪机械它可以实现自中式小菜中的各种手法和步骤，过油、过水、勾芡等等都可以。 요리가 끝난 뒤 음식을 전달하는 것도 로봇이 합니다. 서빙 로봇이 장애물과 사람을 피해 정확하게 주문한 손님 탁자로 음식을 갖다 줍니다. 놀랍죠? 지금 이거는 동영상을 보면서 들으세요. 보스턴에 있는 스파이스라는 로봇 식당입니다. 7개의 로봇이 1시간에 몇 인분이냐면 200인분의 요리를 한대요. 1시간 동안. 200인분. 하나하나가 근데 미슐랭 스타급의 균일한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해요.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만드는 요리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어떨 때는 실수를 해서 그 품질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로봇이 만드는 거는 완벽한 거예요. 항상 일정한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AI와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무인화될 때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뭘까요? 실업이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은 10년 안에 기존 직업의 45%가 사라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친구들을 포함한.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대량 실업이 당연시되는 거예요.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동환이도 좀 이런 말 해서 미안하긴 한데 파일럿도 속해 있어요. 비행기 조종 다 이제 기계가 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죠. 향후 10년, 20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가들이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베이직 인컴. 한국말로는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단회적으로 그냥 나라나 지방단체에서 주는 재난 기본소득, 요즘 뭐 그것 때문에 핫하죠? 이거랑 완전 달라요. 기본소득은 매달 정기적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 화폐도 아니라 매달 주는 거예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지역 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한국 시민권자 모두한테 매달 100만 원씩 평생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그거는 무엇을 하시겠어요? 아마 쓸 것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지금 막 정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대신에 회사에서 직원을 정리해고하는 것을 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만들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세계 과학기술 뉴스를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TSB 뉴스의 데니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앤드류 양이 들고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는 공약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즉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한국을 예를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니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났겠죠. 브라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법대를 졸업한 후에 변호사로 6개월간 일하다가 때려치우고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차세대 기업가를 키우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7년간 활동하다가 정치 경험도 없는데 글쎄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앤드류 양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선언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런데 몇 군데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 앤드류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에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갱이라고 불리는 팬들이 모여들면서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20여 명의 후보자 중에서 현재 5, 6위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도대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나왔길래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시민권자 성인 남녀한테 매달 1,000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죠. 좀 사기꾼 같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잠시 들어보면 그러네, 그 방법밖에 없겠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의 공약을 설명드릴 텐데 미국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지만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앤드류 양이 왜 이런 황당한 공약을 들고 나왔냐 하면 바로 오토메이션과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직업이 점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건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물론 업종마다 그 피해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에선 트레일러 트럭 기사들과 전화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곳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말씀드리는 숫자는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앤드류 양이 말한 것입니다. 트레일러 트럭 기사가 미국에 자그마치 350만 명이나 됩니다. 나라 면적이 한국의 100배나 되니 그럴만도 하겠죠. 트럭 기사 평균 나이가 49살이고 평균 연봉이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들의 직업을 비뚤게 만드는 것이 물론 자율주행 트럭이죠. 아직도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지만 이미 몇 군데에서는 고속도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를 모두 내보내고 일종의 로봇 트럭으로 다 바꿨을 경우 회사들이 얼마만큼이나 돈을 버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약 1680억 달러, 즉 149조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회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죠. 그런데 이것이 운전기사들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일러 트럭이 중간중간 들리는 식당과 가게 그리고 모텔에 있는 사람이 약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율주행 트럭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트레일러 트럭은 그 크고 비싼 기계를 제작해서 일반 트럭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 반면에 미국엔 전화고객센터 직원들이 25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네요.
사람의 목소리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그 알고리즘만 완성돼서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전이 되면 그 직종에 종사하던 수백만 명을 마치 쓰나미가 오듯이 빠른 속도로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또 다른 직종이 은행과 보험회사 그리고 방사선 전문의 같은 곳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 직원과 은행 직원 중에 약 30%가 포함될 것 같다고 하네요. 포진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앞으로 15년 안에 40%의 직종이 인공지능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15년 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실업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새로운 직종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을 다른 직업 정산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고 다른 커리어로 옮겨간 케이스는 겨우 15% 미만인 거죠. 50대 나이의 트럭 기사가 30년 전에 학교 교육을 싫어서 대학을 안 갔는데 이제 와서 공부를 새로 하라고 하면 과연 그게 먹히겠냐고 앤드류 양은 반문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5가지 직업은 행정직과 사무직, 소매업과 판매업, 식품 서비스업과 식품 준비업, 그리고 취업 공정과 배달과 제조업입니다. 이런 직종이 미국 직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의 직종이라는 프로그래밍, 줄기세포 기술, 기기공학과 같은 직종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럼 50%의 단순 직종에서 20년, 30년 일하던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기계에 밀려서 직업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과연 정부의 재교육을 받아서 8%의 하이테크 기술 직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기초적인 프로그램 기술은 회사에서 요구를 하질 않죠.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웜업을 받고 일하던 49세의 트럭 기사보다는 젊고 패기 있고 시키면 뭐든지 하는 20살짜리 신입생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40, 50대에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중년 나이 때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일 텐데 정부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재교육시키겠다는 정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양이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재벌이든 가난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18살 이상의 미국 남녀 시민권자한테 매달 1,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죠. 네, 이게 미국 앤드류 양만 지금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많이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있고요, 토론도 하고 있고 많이들 이제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빵 터지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엄청 늘어나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 불을 켜주시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이 전 세계 각 국가들이 모두 채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불가피한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소득에 문제점이 있으면 뭘까요? 이 문제점. 바로 불로소득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아무런 노동도 안 하더라도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면 직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상사랑 시달리고 막 씨름하지 않고 그냥 뭐 가족과 더 시간 보내면서 행복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보면은 인간에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상위, 위에 있는 욕구와 하위 욕구가 있는데 밑에 있는 이 2가지 욕구가 뭐냐면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예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 위의 욕구가 뭐냐면 이 상위 욕구, 사랑, 사회 소속감, 존경, 자아 실현. 이거 공통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창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직업이에요. 노동. 일을 하고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자아 실현이 돼야 돼요. 이 노동이 딱 사라지면 꿈이 사라지고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없어지는 거죠. 자신이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잠재력을 또 달성한다. 이럴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산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이 노동, 직업이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신성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 에덴 동산에 와서 야 니 뭐 놀고 먹고 다 해라 뭐 니 자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사명을 주시죠. 일을 시키죠. 경작하고 지켜라. 이것은 너의 영역이 된다. 이 일을 너에게 맡겨준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되게 됐고 노동을 하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때도 있지만 하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하고 또 돈에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돈에도 무게가 있어요. 돈마다 무게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폐의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돈의 가치의 무게예요.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번 사람과 도박을 하거나 로또 당첨돼서 돈을 번 사람, 이 두 사람의 돈을 생각하는 그 가치는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양쪽 가운데 누가 진정한 돈의 가치를 알고 그 돈을 가치 있는 일에 현명하고 바르게 알뜰하게 사용할까요? 당연히 왼쪽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본질상 불로소득, 즉 일하지 않고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은 가치가 매우 낮아지죠. 우리의 개념에서도 이 돈은 그냥 펑펑 써도 되는 거, 물처럼 그냥 써도 되는 거, 내가 힘들여서 버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점점 사람들은 돈을 경솔하게 다루게 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본소득으로 얻게 된 돈은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보다 의미가 없는 일에, 보다 가치가 없는 일에 사용하게 되죠. 자, 뉴스 보니까 이래요. 재난지원금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옷, 스포츠용품에 샀어요. 자, 가장 큰 비율부터 살펴볼까요? 소비 가장 큰 비율. 자, 첫 번째 의류 114%라고 좀 나와 있죠. 114%. 그 다음 스포츠 93. 그 다음에 패션. 그 다음 미용. 그 다음 외식. 뭐예요? 다 생필품을 사는데 쓰지 않았고 내 생활에 가장 꼭 필요한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 누려본 거 해보자. 이렇게 돼요. 사치품에 투자하죠. 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소비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쓸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살 수도 있지. 뭐 스포츠, 의류 할 수 있어. 그런데 재난지원금 자체가 뜻밖의 얻어졌다는 그 꽁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의 씀씀이가 점점 더 해퍼지고 쉽게 사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복권 당첨된 사람이 돈을 쉽게 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탕진하고 전부 다 더 불행하게 되는 것과 일반이죠. 비슷한 이치예요. 모두 불로소득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도 얻게 되는 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은 제한이 됐죠. 그리고 할 일은 없어졌죠.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돈은 누가 줘요? 국가에서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도 게임,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게임, 오락 이런 것들에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게임의 스케일, 오락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해요. 자, 봅시다. 지금 한 사람이 두뇌에 뭘 쓰고 있고요.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 조작을 하고 있죠. 내 생각만으로 이게 되는 거지. 생각만. 신세계가 아니에요. 이미 이게 테스트가 다 완료된 겁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이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뇌파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미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화만 남았죠. 이제 시중에 풀기만 하면 돼요. 심지어 테슬라 대표 아까 말했던 그 일론 머스크 그 어벤져스에서 토니 스타크 모델이 이 사람이에요. 실제 모델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AI를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론 머스크. AI를 이길 수 없으니 인간을 사이보그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칩을 심어서 말이죠. 머리에 칩을 씹는데요. 하지만 상상하죠? 우리 그림처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유타는 뇌에 들어가는 실이 너무 단단했고 딥브레인의 방법은 파키슨 환자들에게 유효했지만 전극이 2개뿐이어서 정보 전달력이 부족했죠. 뉴럴링크가 개발한 방법은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인 스레드를 뇌 피질에 직접 꽂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기 위함이죠. 사이보그 같다고요? Right now we are already a cyborg. Because we are so well integrated with our phones and our computers, the phone is almost like an extension of yourself. If you forget your phone, it's like a missing limb. But the bandwidth, the communication bandwidth to the phone is very low, especially input. So, I was thinking like human speech to a computer will sound like very slow tonal wheezing. It's kind of like whale sounds. AI는 이미 인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AI가 지배하는 세계는 우리가 지배 당하고 있는지 자각도 하지 못한 채 AI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머스크가 직접 1억 달러를 투자해 뉴럴링크를 설립하게 했습니다. 이미 설립해서 이것을 개발하고 있어요. 공상과학 소설 쓰는 거 아니냐고 전 사람한테 반문할 수 있는데 이미 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그냥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있었어요. 이 기술이 BCI라고 브레인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이 BCI라는 이름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고 일론 머스크는 완성도를 더 높이겠다, 최대로 높이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기술 역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지금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2030년 10년 후죠. 30년 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브레인넷이 실현될 거. 인터넷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뭔가 이제 뇌 안에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상용화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상용화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완전 몰입형 가상현실. 풀다이브 VR이라고 돼요. 버추얼 리얼리티 해서 풀다이브 가상현실. 이게 뭐냐면 나의 몸은 현실 세계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뇌만 어디로 들어가요? 가상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몰입형 가상 현실 기술로 만들어진 게임 세계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뇌에 자극이 가해지는 것 때문에 시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오감들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성적인 감각까지 다 느껴지는 세상에 접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욕망이 실현되는 거죠. 모든 욕망이. 이미 컴퓨터 게임은 단순한 2D 그래픽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어때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4D 게임으로 발전했어요. 앞으로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풀다이브 가상현실로 접속하게 돼서 자신의 외모를 그냥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러죠. 외모를 다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성별도 바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몰라요. 마치 이 GTA라고 그랜드 티프트 오토라고 하는데 이런 GTA 같은 게임처럼 말이야. 이 게임은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자동차 그냥 달리고 있는 자동차 빼앗아 타고요. 막 사람 그냥 막 죽이고 전쟁하고 길 가는 행일 막 때리고 막 성관계도 그냥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맺고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것도 내가 다 느끼고 내가 다 촉각으로 느끼는 그 감각을 가진 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높은 자유도가 있는 게임이 가상현실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뇌와 다이렉트로 이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안에 그것도 오감을 모두 느끼는 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못 나가죠. 따분해 미치겠죠. 직장 취직도 안 되죠. 돈은 있죠. 방에 쏙 들어가서 이른바 합법적인 마약을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약이에요? 이게 어때서 오히려 엄청 기대되는구만요. 엄청 신세계가 열렸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라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행위를 박살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해요. 10계명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안에서 뭐가 가능해요? 자유롭게 살인하고 자유롭게 가늠하고 자유롭게 도둑질하는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뭐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뇌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내 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자매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죄를 짓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 가상현실에서 내가 뭘 하든 그것은 내가 한 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성이 파괴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죄를 짓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코로나 엔데믹,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엔데믹이나 코앞으로 다가오는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곧 도래할 수 있는 이 미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성도 잃고 믿음도 잃고 본능에만 충실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끔찍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전도사님도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미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시대 10대, 20대 여러분 세대는 이미 3.5%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전도가 안 돼 있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한 곳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져요.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가상현실이 주는 그 쾌락, 그거에 빠져서 교회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전도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곧 실현될 가까운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고 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시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어쩌면 가상현실 게임으로 전도사님도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 있으니까. 단 하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 이것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찾아오실 때, 종말의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 때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릴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게 될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욕망에만 빠져 살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전사님 그렇게 소망하는 바예요. 마지막 우리 함께 읽고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을 지키며 이 마지막 세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겠어요? 아까 불렀던 깊은 곳에 나아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찬양이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특강을 했던 이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또 그래도 어떻게든 살겠지 이렇게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직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핵심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시대가 찾아와도 주님, 내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나 하나님 몰라요, 예전엔 나도 교회 다녔지, 이 정도로 그냥 전락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은 곳에 나아가서 내 발을 띄며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는 엔데믹, 지속적인 발병과 그런 전염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2차, 3차가 우리를 뒤덮기 일보 직전에 상황에 닥쳐와 있습니다. 점점 더 이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교회 곳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교회를 떠나며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직장도 잃을 것이고 돈은 또 국가에게 받게 될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욕망만 남은, 그런 때만 남은 그런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날에 주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저버리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